한국의 철학자 제9장 격정의 삶을 살아간 북학의 대부 연암 박지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북학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성리학자들이 우려했던 박지원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지원과 그를 따르던 젊은 학자들의 사상은 북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이란 북벌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서 북벌이 청나라를 쳐서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것이라면 북학은 조선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청나라로 대표되는 선지 문물을 배워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북벌론이 대의 명분에 입각한 논리라면 북학론은 근대화를 위한 논리였던 셈입니다. 박지원의 북학 사상은 그가 지은 열하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하일기는 1780년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 행차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2달 동안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로서 박재가가 지은 북학의와 쌍벽을 이루는 책입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 일행이 막 홍수가 그친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박지원은 드넓은 요동 벌판을 보면서 한바탕 목 놓아 울만한 좋은 울음터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좁은 한반도의 서러움을 그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박지원은 중국 여행길에서 본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신들이 묵은 집의 건축 구조와 중국의 벽돌 만드는 법, 마을 변두리에 놓인 가마의 효율과 구들이나 굴뚝의 모양새까지 세심한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청과 기후, 풍속, 도로의 형태와 그 효율, 다리의 구조와 배의 모양 등을 하나하나 조선의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을지를 고심합니다. 북벌론이나 북학론은 모두 집권 세력인 서인 내부의 논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벌론이 체제 유지를 위한 이론이라면 북발론은 개혁론인 셈입니다. 이 대립은 노론 계로의 논쟁인 인물성동이 논쟁과도 손이 닿았습니다. 인물성동이 논쟁이란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를 따진 논쟁입니다. 율곡이 항맥을 이은 수암 곤상하의 문화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시대의 참다운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이론적 논쟁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철학사적 의미를 본다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함을 겪은 상황에서 과연 사람이 짐승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고민한 데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논쟁은 송시열의 수제자인 곤상하와 그의 제자였던 외암이 간의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얼마 안가 이광과 또 다른 제자 남당 한원진 사이의 논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도 충청 서쪽 지역에는 두 사람의 호를 딴 외암리와 남당리가 있습니다. 논쟁의 시발이 된 것은 주의와 율곡이었습니다. 주자 어류를 보면 주의가 어떤 곳에서 리를 가지고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인의 예지를 동물이 어찌 온전히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사물이나 처음 생겨날 때 각기 하늘로부터 리를 얻어 인의 예지의 덕이 되니 이것이 본성이라고 하여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 모든 만물에 통하지만 기는 막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짐승의 본성을 따지는 문제로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 아니 모든 사물의 본성을 따지는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인의 예지 신의
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욕심을 일으키는 기질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문제로, 그리고 다시 그 상태가 선인지 아니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 문제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가는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은 같으며 아직 움직이지 않는 본래적인 상태는 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원지는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본성이 처음부터 다르며 아직 움직이지 않은 마음에도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체로 경기와 서울 부근 학자들이 이간의 주장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낙론이라 부르고, 한원진의 주장은 충청도 학자들이 지지하였기 때문에 호론이라고 합니다. 낙론이란 본래 낙양이 중국의 수도였던 것에서 연유하여 서울을 낙이라 불렀던 데서 온 것이며, 충청도를 호서저병이라 부른 데서 호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호락 논쟁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이론을 사회적 상황과 연관하여 보면 엄청난 차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낙론인 인물 성동론과 경우는 개체의 차이를 넘어서서 각자의 사물을 주체로 인정하는 이론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 관계에서는 청나라가 비록 오랑캐지만은 그들의 본성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으므로 우리보다 앞선 그들의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양반이나 상민이나 그 사회적 신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생각에서 근대적 평등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론, 즉 인물성 이론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밖으로는 오랑캐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늘 아래 있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명나라를 무너뜨린 오랑캐를 쳐야 한다는 복별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봉건적인 신분질서와 차별적인 계급질서를 더 강화하자는 논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박지원은 백성들의 삶 전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선 농업에 관한 관심을 보면 그는 농업에 대한 선비들의 무관심을 비판합니다. 토지는 정치의 근본이므로 선비들이 농업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성리학이나 연구하고 문장 꾸미는 일에나 매달리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이 맹인의 길잡이가 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감과 기술이 있다고 해도 종이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농사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토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토지를 양반들이 소유하는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민명전의라는 글을 통해 획기적으로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 많은 토지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산업이 고루 발달할 것이고 백성들의 삶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개혁법이 공포된 뒤에는 상한선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의 토지를 백성이 적발하면 적발한 백성들에게 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국가가 몰수하자는고 하였습니다. 다만 계획법 공포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상한 이상의 토지는 그대로 인정하되 상속을 통한 분할을 하려면 대토지 소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박지원의 주장은 상한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대토지 소유를 인정하면서 그 해결을 상속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 또한 소극적인 방법이라 지적되며 법이 아무리 해도 지금처럼 남의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한 막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박지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자신이 군수를 지내던 면천군의 예를 들어 백성들 가운데 자장용은 10분의 2가 채 안 되는 데다가 대부분의 소작인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 10분의 1이고 다시 땅 주인에게
10분의 5를 내야 하므로 세금이 10분의 6이나 되니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원의 관심은 경세 치용 학파처럼 단순히 토지 제도의 개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농업기술련에 역점을 두었으며 하늘에 기대어 점을 치는 당시 봉토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짧은 지혜로는 우주 자연의 오묘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보던 전통 성리학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논에 물을 대는 관계와 물 푸는 기계, 땅을 복도도는 방법과 종자관리법 등 세산대까지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곡식의 보관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스 뒤 관리 소홀 때문에 곡식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래쪽은 습기를 방지하고 위쪽은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창고를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작기와 파종기, 탈곡기와 정미기까지 언급하였고 심지어 서울 근교의 백성들에게 농사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모범 농장을 세우자고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중국 사신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선진 문물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 기르는 법과 외양간의 구조, 병치료법, 사료 등에까지 관심을 가졌고 관계를 위해 저수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와 물길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삼국시대부터 사용해오던 김제의 벽골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에 관한 관심을 보면 박쥐원은 무엇보다 생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생산물이 생산된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 무역에까지 더 활발하게 개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수레 만드는 법을 언급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로가 나빠서 수레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쓰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이 가난한 이유는 바로 사방천리라도 안 되는 좁은 땅에서 수레가 잘 다니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같은 허생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폐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통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화폐 제도의 정비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은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 돈을 들여다 쓰는 당시 해설을 비판하면서 은어를 만들어 유통시킬 것과 고액을 발행하여 소액권과 함께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박쥐 의원의 주장들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피지배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평등 사회를 향한 꿈. 박지원의 사회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그 같은 소설들입니다. 마장전, 예독선생전, 민홍전, 광문자전, 김신선전, 우상전 같은 대부분의 소설들은 여한집, 별집에 들어있지만 유명한 호질과 허생전, 열하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의 소설은 모두 역사의식과 현실의식에 바탕을 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문체 또한 관념적이거나 상투적인 전통 형식이 아니라 비어나 소거를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밑바닥 사람들입니다. 박쥐원은 이 사람들을 통해 한편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는 지배계층의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는 일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설 하나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마장전에서는 저작거리에서 빌어먹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이니 의리니 상강오륜이니 하는 유교 도덕들은 모두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만 강요되는 의무라고 비판하였고 덕 있는 군자인 척
학문 높은 양반인 척 위세를 부리는 무리들이 사실은 권력이나 명예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욕심내는 위선자들임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예덕 선생전은 제목부터 해학적입니다. 박지원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똥을 퍼서 서울근교 제서밭에 져다 나르는 엄행수를 내세웠습니다. 엄행수는 가난하고 낮은 신분인데다 항상 똥을 저어 나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진한 천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옳지 못한 일로 재물을 모아 떵떵거리고 사는 무리들의 내면적인 불견함보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오줌 예자에 덕 있는 사람이란 뜻을 붙여서 예덕 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덕 있는 채 위선을 부리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가 하는 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18세 때 지은 강문자전 또한 광문이라는 거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광문은 천성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지만 거지란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와 달리 양반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 용모만 번듯하며 마음씀이나 하는 짓이 형편없어도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박지원은 장안책으로 꼽히는 운심이라는 기생이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있는 번듯해 보이는 양반들을 다 제끼고 말석에 앉은 광문을 택하게 함으로써 이처럼 보람난 사회를 보란듯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문이라는 이름 뒤에 공자나 맹자 같은 덕 있는 사람 이름 뒤에나 붙이는 자자를 붙인 것 또한 기발한 발상입니다. 양반전은 부를 쌓은 평민이 한평생 글만 읽은 가난한 양반으로부터 천섬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기상천외한 매매의 증인으로 의원님이 나서서 아침부터 저녁에 자리에 들 때까지 양반이 지켜야 할 예의 범절과 학문 닦는 일을 일일이 적어 문서를 만드니 양반을 산 부자는 이렇게 재미없을 바에야 산 것을 다시 물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이번에는 제멋대로 남을 못살게 굴고 권세를 부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다시 꾸미자 그 부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이게 도둑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 속에는 양반의 위선과 못된 짓을 고발하고 유교의 형식주의와 계급의식을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지는 본래 중국 소설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라는 여인 그리고 호랑이가 나옵니다. 북곽 선생은 겉으로는 덕이 높은 척 벼슬도 마다하고 공부에만 전념하여 수만 권의 책을 지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지만 알고 보면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 선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리자 또한 겉으로는 절개를 잘 지켜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은 연료로 알려져 있지만 스레의 아버지가 다른 자석이 5이나 있는 음탕한 사람입니다. 이 둘이 한밤중에 몰래 만나고 있을 때 북각 선생을 천년묵은 여고라고 여긴 5 아들들이 잡으려 드는 바람에 북각 선생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허둥대는 북각 선생이 들판에 있던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오는 판에 호랑이를 만나 야단을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은 호랑이 입을 빌려 선비란 아청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리학의 허구성을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북각 선생과 동리자는 형식에 얽매여 명분만 내세우는 명리와 조선을 비유한 것이고 호랑이는 청나라를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위에서 본 소설들이 성리학자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한 것이라면 민홍전, 우상전, 김신선전 등은 유교사회의 신분질서를 비판한 소설들입니다.
민홍전은 슬기롭고 재주가 뛰어난 민홍이란 무관 출신의 기인을 내서 무인을 깔보고 무인만 대우하는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고 먹는 양반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종로에서 방황하는 7척짜리 큰 메뚜기가 해서 지방의 메뚜기보다 더 많은 곡식을 축내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신선 저는 세상을 멀리하고 신선이 되어 살아가는 인물을 통해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서 불우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전은 일본 관백의 추대식 사신 행차에 따라간 통역관 이언진이 뛰어난 글솜씨로 일본 전체를 놀라게 했지만 조선 조정은 이처럼 아까운 인재를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등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은 이 글들을 통해 적서차별과 문무차별 때문에 빚어진 인재 등용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연려 함양 박시전은 여성 인권에 주목한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박지원은 55세 무렵 아내의 현감을 지낼 때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을 토대로 남편이 죽은 뒤 3년상을 마치고 자결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연려가 될 것을 강요하는 당시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파란 나이에 홀로 되어 이웃의 연민과 못된 억식 속에 살아가야 할 어려움을 동정하면서 내면의 자연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뛰어난 심리묘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쓴 소설 가운데 악고는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은 남살골 셋입으로 글만 읽다가 가장 천한 직업군인 장사꾼으로 나선 허생을 통해 박지원 자신의 사업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 보인 책입니다. 허생은 부인의 타박에 못 이겨 10년 기약한 글 공부를 7년 만에 중단하고 장안 최고의 갑부 변부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려 장사길로 나섭니다. 변부자는 생면부지에 돈을 빌리러 왔으면서도 비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허생의 태도에 탄복하여 아무 말 없이 거금 만냥을 빌려줍니다. 허생은 그 돈으로 안성에서 과일을 모두 사들인 뒤 잔치나 제사상에 놓을 과일을 구하지 못해 과일값이 치솟자 내다 팔아 10배 이득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로 가서 말총을 다 사들였고 말총이 없어 망거를 만들지 못하게 되자 역시 말총값이 치솟아서 큰 이득을 봅니다. 박지원은 허생의 입을 빌려 물건이 생산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시장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고집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변산의 떼도둑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부인 삶을 여자와 소를 한 필씩 구해오게 한 다음 작은 섬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여 수확한 곡식을 일본에 가져다가 팔아 100만 냥을 얻습니다. 하지만 100만 냥은 조선 전체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면서 50만 냥을 받아 버렸고 뒷날 확인이 된다 하여 그라는 자들만 배에 싣고 섬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설정은 알미 오이로 사람을 얽어매고 남을 못살게 구는 도구일 뿐이라는 노장 사상의 영향으로 평가됩니다. 남은 돈으로 어려운 백성을 구제한 허생은 처음에 돈을 빌린 변부자에게 찾아가 만냥을 10만 냥으로 갚습니다. 그 뒤 북벌의 책임을 맡아 인재를 구하러 다니던 어영대장 이완이 변부자에게서 허생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움을 얻으러 찾아옵니다. 허생은 이완에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제갈령 같은 인재를 추천할 테니 임금이 상고 초려하게 할 수 있는지. 둘째, 명나라가 망할 때 조선으로 망명한 사람들에게 명문 집안 딸들을 시집 보내고 대신들의 집을 증발하여 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양반 자제들에게 청나라 복장과 머리 모양을 하게 하고 청에 유학 보낼 수 있는지. 이완이 3가지 모두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허생이 크게 꾸짖고 칼로 찌르려 해서 창문으로 도망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보니 허생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것을 맺습니다. 개화와 개국의 이론으로 박지원은 문학가로서 그리고 개혁사상가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사상이 담긴 연암찜은 그가 죽은 뒤 불어난 사상이 담긴 금서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개화 사상의 대부 역할을 했던 손자 박규수까지 할아버지의 문집을 발간하자는 동생의 제안을 공연히 말썽을 일으킬 필요 없다는 구실로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박진호의 글이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은 세상이 엄청 바뀐 1900년에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그의 사상이 마치 오늘날 국가보안법의 대상처럼 취급받은 까닭은 그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려 했기 때문이며 더구나 혼자 초야에 묻혀 그를 통해 주장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에는 우선 양반과 상민을 엄격하게 구분하던 계급의식을 타파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재능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울들에게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대부분 하층민들을 등장시켰던 것처럼 양반 관료들이 무능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민중들의 위생 위에 써있는 계급제도의 부조리를 고발하였습니다. 더구나 연려 함양 박시전 같은 글을 통해서 여성 해방과 함께 남녀 평등의 관점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의명분을 구실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를 높이던 주작들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박지원은 당시 사대부들을 우물한 개구리나 논밭에 돌아다니는 들쥐에 비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오랑캐에서라도 배워와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외국의 선진 문물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외세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배우고자 하면서도 병자호란 때 끝내 청나라와의 화친을 반대하다가 심양으로 끌려갔던 청음 김상헌을 높이면서 청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털이 곤두서고 맥박이 뛴다고 하였습니다. 강한 민족의식을 토대로 박지원은 오로지 나라와 민중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영토에 대한 고증, 당태종의 침입을 보기 좋게 물리쳐낸 안시성의 고증 같은 민족사 자료들을 정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셋째, 겉으로는 도덕적인 인간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욕심에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해대는 주작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인간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박지원은 호질에 보이듯 양반 관료들의 위선을 존벌레, 도둑, 보란당이는 말로 비판합니다. 박지원이 볼 때 주작자들의 도덕은 권위주의이며 자기 방업적인 윤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덕을 먼저 내세우던 주작자들과 달리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롭게 한 뒤에야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삶이 윤택해진 뒤에야 덕이 바로 잡히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박지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자연과학적 태도를 지키려고 했으며 음양오행론의 비과학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박지원의 사상은 제자 박제가 이덕모 등을 통해 이어져 갔습니다. 특히 18의 나이로 박지원을 찾아가 제자가 된 박제가는 스승의 뜻을 이어 북학의를 지었습니다. 그가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소비 억제와 전략과 검소를 강조했던과 달리 쓸 줄 모르면 만들어내지 않게 되고 만들어낼 줄 모르면 백성들의 삶이 날로 가난해진다고 하였고 재물이란 우물과 같아서 자꾸 벗으면 물이 계속 솟지만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단을 입지 않으면 이러한 주장은 하층민의 신분 상승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양반의 신분을 낮춤으로써 신분제도를 타파하려고 노력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속무역을 경계하면서 중국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와 바닷길을 통한 교역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교역이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물과 제도를 배워오는 과정이며 아울러 세계관과의 확대를 통해 편견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박지원은 자신의 사상을 실현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벼슬에 오르지도 못하였고 본인이 직접 실천에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제가를 통해 이어진 박지원의 사상은 뒷날 개화사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개화사상과 대부분이 조선의 멸망과 함께 진일로 넘어간 사회를 볼 때 그들이 박지원의 사상의 겉만 보고 그 속에 담긴 강한 민족의식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암 박지원 2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Birds away, The stars shine too. my hands still shake. I read